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먼저 5월 5일부터 평양 시간을 서울 시간과 맞출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판문점 선언 나흘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북측과 의사 교환 과정은 생략했고 철거에 나서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일단 들어볼까요? 그 정상 간 선언에서 약속된 바이기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의를 지킨다라는 입장에서도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 이전에 일단 방송 자체는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그동안은 방송을 중단할 때도 기자재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이제는 철거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계속 이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고요. 사실 그 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부터 상호 이 비방 비난의 중단은 이미 합의가 된 바고요.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이나 여기서도 상호 체제 비방이나 이런 선전선동선을 철거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전방 지역에 있는 확성기는 여전히 그냥 그 방송만 안 할 뿐 유지가 돼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철거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지금 큰 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고가 됐는데 그 일단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군요. 시차도 맞추기로 했거든요. 기존에는 원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만 30분 더 늦춰졌는데 이걸 뭐 서울 표준시로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는 2015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각에 동경 시간에 맞춰졌다고 해서 이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30분을 앞당기는 그런 시차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회담 내지는 경협을 기대한다면 이 시차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시차입니다.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30분이라는 시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30분 단위의 시차를, 30분 차이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북한 자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미지가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이 평양시라는 게 2015년 김정은 위원장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체제에서 중간에 그 체제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지도자 변화가 있을 때 이 과거 같으면 연호를 바꿨죠. 연호를 바꿨는데 이 시차 변화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 시대는 계속 되지만 본인이 했던 이제 시대의 시즌 1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이제 그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 시즌 2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자,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에 취재진 등을 북한으로 초청해서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일단 이걸 두고 이제 10년 전에 어떤 냉각탑 폭파했던 그걸 연상시킨다는 뭐 의견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녹화 중계였는데 스스로 라이브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그동안 그 올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파격이라든가 제스처로 볼 때는 할 수 있다. 생중계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북한이 생중계를 꺼리는 까닭이 과거에도 한번 열병식 생중계를 했다가 약간 방송사고 비슷하게 났었어요. 사고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뭐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만큼 약속을 지킨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중계만큼 생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 기술도 그동안 좀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 잠깐 이 경계해야 될 게 좀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냉각탑 폭파는요. 동결의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예요. 동결의 과정 중에 하나다. 근데 사실 이번에 핵실험장 폐쇄는 모라토리움의 한 과정이고요. 보통 한 단계 더 앞에 단계죠. 모라토리움 다음이 동결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라토리움 약속한 것을 이제 실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원래 모라토리움이든 동결이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IAEA까지 지금 앞으로 원래 취지대로 하면 아예 그때 이제 국제적인 검증도 받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미국 회담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움 얘기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핵실험장이고, 핵실험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륙간 탄도탄은 이런 방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본질적으로 보면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신뢰성 있게 검증받는 첫 단계예요. 국제적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마치 앞에 있는 모라토리움보다 훨씬 더 진전된 단계로 가는 것처럼 하는데 상징 면에서는 굉장히 공개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 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확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이 핵실험장 폐기가 큰 핵 폐기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의미가 적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예. 사실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실험장 폐기 자체가 그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제 정말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섰구나라고 판단할 만한 정도의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거기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예.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환영하고 우리가 반길 일이지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확인해 줄 만한 그래서 북미 간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만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차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다면 어떤 걸 그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아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먼저 신고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데이터가 제시되면 예. 이제는 진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핵 능력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게 모라토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단계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이든 간에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이라는 건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 미국 정상회담 이제 할 때 이 데이터하고 현황을 진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내놓겠다는 약속을 조기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할 거냐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ICBM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뭐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나와야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폐쇄라는 거보다는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자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한번 보면은요. 작년에 이제 발사했던 것 중에서 북한 스스로 표현을 한 게 화성 14형하고 15형은 7월하고 11월에 쐈죠. 이거는 대륙간 탄도 로켓이에요. ICBM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9월하고 5월에 발사했던 화성 12형 이거는 이제 중거리 전략 탄도 로켓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IRBM이죠. 흔히 얘기하는. 근데 문제는 ICBM 경우에는 이제 노동신문 표현은 나왔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완성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기화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화성 12호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실전 배치한 거는 시험 발사 안 합니다. 이젠 발사 훈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화성 12호하고 그다음에 14, 15하고 기술적인 이 차별성이 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화성 12호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 탄도 무기만 줄이면 전환이 돼요. 그걸 아예 폐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거나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 그러니까 곳으로 옮기거나 결과적으로는 함지대로. 다른 것보다는요. 그것과 관련된 개발 기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개발 기술 데이터를 폐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일정 부분만의 숫자만을 보유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폐기도 있고요. 이른바 이제 이 군비통제용으로 치장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네. 아예 쉽게 꺼낼 수 없는 지역에 이렇게 놔두는 놔두는 거. 이런 방법도 있고 건 앞으로 그래요. 정말 북미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진정성만 있으면 예. 기술적인 면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어떤 이례적인 모습들, 파격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기존에 알려지던 이미지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봤냐는 것보다는 앞으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땠는가를 소개해드리는 게 좀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어떻게 말하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을 물려받았고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정권을 맡고 폭정을 휘두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협상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얕잡아보는 모습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런 회담 과정을 보고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미지를 이제 바꿔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역시 앞으로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은 긴장하는 모습이 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들 간에 하나된 합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후에 미일러 정상과 이제 통화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뭐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가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일단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이 미일러 정상들과 한 그 이 공통점은요. 그 일단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이번에 이제 확인을 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이 주변국들도 이런 그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지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취지가 가장 이제 주된 취지고요. 예. 대체적으로 뭐 미국 정상회담 앞둔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일본까지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긍정을 하면서 공감대를 표시를 했어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 회담을 앞둔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적인 관심들도 드러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지금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고요. 예. 중국과는 뭐 이번 주에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시진핑 네네. 주석과 통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통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북한과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중국과 뭐 아직 통화를 하지 않은 게 뭐 일부러는 아니고요. 이게 예. 사실 정상 간 통화라는 게 특히 중국하고는 이렇게 갑자기 사전 예정 없이 통화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은 그런 관계는 예. 아니다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본 것이 예.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같은 건 중국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그 이 문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이 통화를 할 때 결국은 북한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모든 국가하고 사람하고 협상할 때는 거의 똑같은 게 처음에는 조금 자기가 많은 거에 양보를 하고 들어서려고 벗다가 예. 자기한테 여건이 좋아지면 또 다른 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도 고무될 수가 있지만 이거 조금 잘하면 내가 덜 양보하고도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아마 이제 한중간에는 북한이 그런 생각 쪽으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또 이 양자 간의 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그 이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지속되도록 그 협조를 해야겠죠. 한동안 굉장히 냉전이었던 북중 관계가 사실 첫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보였던 뭐 북중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갔었고 또 이번에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고위 관리가 또 북한으로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사실 굉장히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되면서 예. 이제 북미 간의 양자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지금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협상력이 아무래도 미국보다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같이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세력들을 지원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난달에 예고 없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다시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사실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사실 경제를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자 하는 전략적인 이해가 있고 북한 역시 추후에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중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에서 현재의 교류가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었는데 은둔 그 집권 이후에 은둔형의 어떤 지도자다라는 인식이 네.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바뀐 행보 이런 네네.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일단 그 정보의 폐쇄성에 따른 그 국제적인 편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의 정보가 워낙 그동안 많이 통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몇 가지 이 뉴스에 나는 그런 이미지만이 집중적으로 고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또 인간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그동안 딱 떠올리는 키워드라는 게 세계가 떠올리는 키워드라는 게 잔인함, 냉혹함, 그다음에 약간 기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허 뭐 이런 면들이 근데 많았죠. 누가 잔인하다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잔인한 얼굴로 눈을 떠서 잔인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잔인한 표정 옷을 입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건 특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그게 저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렸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뭐 일각에서 이제 그 불만인 게 김정은 위원장만 이미지 제고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근데 이게 이 양자적인 효과가 있어요. 과거에 은둔형의 지도자고 국제사회의 편견이 굉장히 짙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는요. 별로 일탈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저놈들도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일단 기대를 받게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 약속 기반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일탈 행위를 할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이제 앞으로의 행동에 부담도 생긴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남북의 이런 협력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한반도 경제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러시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척될 것인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가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또 그다음 북방 경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행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제 풀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러한 경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시행 및 집행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구상까지도 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과연 이럴 수 있을지, 즉 북미 정상회담에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지만 현재까지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보면은요 일종의 분명히 북미 회담까지는 그대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경로 종속성이 있어요. 제가 가장 이 최소한의 기대에서 생각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이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완벽하게 상대방이 뭘 내놓을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비핵화가 정말 아직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도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도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정말 양자 간의 대조를 했을 때 뭔가를 중요한 걸 내놓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북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하겠다라고 밖에 공언을 해놨으니까 오게 되면 뭔가를 내놓지 않겠냐 얘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의 폭인데 지금 좀 전에 미국 뉴스가 나왔지만 뭐 지금 회담 장소를 놓고도 여러 가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저는 초반에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평양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단 리비아 모델을 받을 경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몹쓸 모델처럼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펄쩍 뛰는 모델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이게 그 모델을 택했던 지도자의 이 불행한 이 말로 때문에 그렇지 리비아 모델은 간단해요. 카다피의 말로 예, 때문에 먼저 핵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상이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인 거예요. 흔히 리비아 모델이 전형적인 선 비핵화 후 보상, 선 포기 후 보상 모델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수 없을 거라 그러는데요. 예. 그동안 핵을 개발하던 국가가 이제 일단 국제사회와의 협의든 아니면 미국과의 협의든 간에 핵을 포기하는 모든 과정은요. 선 비핵화 후 보상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모델이 특이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 선택도 전혀 불가능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지만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들 자체는 이미 전반적으로는 그 앞에 실무회담에 다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 한 이틀 뒤에 계속 이 발언된 것이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네. 지금 측근들까지도 이 실무선에서 조정하고 해서 짐작하는 바를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통큰 핵 포기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볼 땐 평양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 4월 20일 당 중앙 결의에서도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안 봐도 지금 사 박사님 얘기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설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반미,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런 데 대비하고자 그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핵 개발에 주력을 해온 것인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비핵화라는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물론 북한이 우리와는 다른 독재 정치의 국가이긴 하지만 엘리트들과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의 노선도 변경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북한의 대주민 설득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네. 국제사회에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